안녕하세요, 모트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쌍용 티볼리 에어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티볼리 에어가 무려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자, 티볼리 에어가 이 시점에 왜 나왔느냐? 사실 사라질 때만 하더라도 위에 이제 코란도도 있고 이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좀 치인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종을 시켰었는데, 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가 바로 차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티볼리 에어가 이게 의외로 차박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바뀐 페이스리프트가 된 티볼리 에어가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티볼리 에어의 바뀐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우선 앞모습이 베리뉴 티볼리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베리뉴 티볼리와 똑같은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아이신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공간은 기존의 티볼리 에어랑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티볼리 에어가 베리뉴 티볼리 에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이 공간은 기존의 티볼리 에어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 공간 이거 정말 괜찮은데, 새삼스럽게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분이 업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야, 이거 생각보다 상품성이 굉장히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티볼리 에어니까 사이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휠베이스 2600mm, 티볼리도 휠베이스 2600mm 똑같습니다. 자,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기본형 모델이 있고 롱휠 베이스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산타페하고 맥스 크루즈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랑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똑같은 티볼리에다가 뒷부분만 더 늘여놓은, 쉽게 말하면 SUV의 외건 같은 그런 모델이 티볼리 에어입니다. 사실 이제 티볼리 에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휠베이스는 안 늘어나고 뒤만 늘어나면 비례가 너무 이상해져서 엉덩이가 뚱뚱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맨 처음 나올 때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딱 나왔을 때 보면, 이게 옆에 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딱 옆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이 불룩하다고 해서 비례가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기존보다 이쪽에 오버행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쪽보다는 뒤쪽 오버행이 많이 길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비례 면에서 이게 뭐 크게 이상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길이가 4480mm면 일반 티볼리보다 25.5cm, 한 요 정도 되죠. 티볼리보다 이 정도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휠베이스가 늘어나거나 차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쪽 공간이 늘어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가 늘어나서 이 화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화물 공간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길이가 4480mm면 현재 팔고 있는 투싼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형 투싼 말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투싼이 4480, 스포티지가 4485니까 이 차는 B 세그먼트인데 C 세그먼트랑 거의 비슷한, 실제로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 차들보다는 아래급이긴 합니다만, 길이 면에서는 투싼이랑 같은 사이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동급 경쟁 모델이랑 비교하게 되면 코나는 2600, 휠베이스가 2600 똑같은데, 길이는 코나 같은 경우엔 티볼리보다도 더 짧죠. 아주 짧으니까. 그래서 공간 면에서는 뭐 코나는 일단 아웃.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셀토스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2630mm거든요. 근데 이 차는 2600이니까 셀토스가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길이 자체 면에서 얘가 10cm 이상 더 길기 때문에, 특히나 이 화물 공간에서는 일단 비교가 안 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공간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뀐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자, 앞모습에서 지금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앞부분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요거는 베리뉴 티볼리에서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디자인이 여기까지는 베리뉴 티볼리랑 똑같아요. 요 풀 LED 헤드램프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안개등에도 LED, 요거 이제 LED 옵션이,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서 상하향 등 다 LED, 방향지시 등 LED, 안개등까지 다 LED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베리뉴 티볼리랑 다른 부분은 요 부분은 베리뉴 티볼리랑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요게 이제 티볼리 에어만의 디자인이고요.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21550R18이죠. 요거는 스타일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형은 16, 그리고 이제 A3 같은 경우에는 17인치인데 요건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서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에서는 대표적으로 티볼리 에어의 특징인 요 리어 램프,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쪽 패널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패널도 똑같이 쓰고 여기 안에 그래픽과 범퍼 디자인만 바뀌는 거죠. 범퍼 디자인이 기존 티볼리 에어의 앞모습에서 봤던 아령 같은 스타일이 이번에서는 티볼리 에어의 뒷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크 머플러 구멍이 있고요. 실제로는 아래쪽에 이제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볼 텐데 1열 같은 경우에는 베리뉴 티볼리에서 보셨던 부분이랑 사실 똑같기 때문에 이따 주행을 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가장 관심이 많은 2열. 자, 2열은 이게 티볼리가 아니고 티볼리 에어잖아요. 근데 2열은 티볼리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롱일 베이스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 요 위치까지는 티볼리, 기본 티볼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공간에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교적 이제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고, 이걸 더 눕히게 되면 꽤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기대고 앉았을 때 상당히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물 공간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열 공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화물 공간 한번 보시죠. 짠. 와, 똑같잖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 티볼리 에어랑 화물 공간이 같습니다. 같은데 기존에는 화물 공간이 넓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 매력을 사실 잘 몰랐었다면, 지금 이제 차박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지가 새롭게 인지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2단 러기지가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도 짐을 넣을 수 있고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요 공간이 720리터입니다. 720리터면 표에서도 보이지만 그 동급 SUV는 말할 것도 없고, 투싼 사이즈가 커진 신형 투싼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산타페와 소렌토보다도 이 공간이 더 넓습니다. 특이하죠. 이게 P7모터인데 어떻게 소렌토보다 이게 더 넓을 수 있지?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늘어났는데 여기는 안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열 시트가 기존에 있던 위치 그대로 있어요. 2열 시트를 이 4480의 일반적인 비례대로 2열 시트를 넣으면 시트가 여기쯤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2열 공간은 넓어지지만 화물 공간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 공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를 늘리다 보니까 동급에서는 기형적으로 굉장히 넓은 화물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시트를 이제 이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 원래 720리터였었는데 딱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440리터로 딱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간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자, 2열 시트를 이렇게 접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 윗급 모델들보다 더 넓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죠. 소렌토보다 더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1879mm라는 거. 그러면 키가 180인 제가 누웠을 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트를 별로 뒤로 앞으로 안 당겼거든요. 그냥 그대로인 상태인데 누우면 진짜
길이가 딱 여유가 있습니다. 발이 이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받이 각도를 어느 정도 세우고 길이를 재면 1879mm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누웠을 때도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티볼리어가 공간이 이 정도였었나? 이게 분명히 단종되기 전 티볼리어도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새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야, 정말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보면 와, 천장도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지금 약간 허리가 살짝 굽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소렌토에 앉았을 때에 비해서 크게 낮지 않은 정도의 이 위의 공간도 아래 위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야, 공간 진짜 잘 만들어 놨네. 이게 가격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진 덩치를 과연 이 차가 여유있게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엔진이 기존 가솔린 1.6L 자연흡기에서 1.5L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163마력에 최대 토크가 226.5kgm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자체는 뭐 굉장히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나나 셀토스 타보면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 차들은 1.6 터보에 177마력이기 때문에 이 차보다 힘이 더 세긴 합니다만 1.5 터보만 하더라도 163마력만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급의 차를 움직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힘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게 비례가 휠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차가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휠베이스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뒤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주행 느낌을 줄까? 일단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는 이게 굉장히 뒤가 짤뚝했어요. 그러면 약간 해치백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앞바퀴 굴림의 해치백이면 뒤가 많이 가벼워요. 근데 이 차는 뒤가 무거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뒤가 무거워진 부분이 주행에 있어서 특히나 뒤쪽 토션빔인데 뒤가 묵직해지면서 제 생각에는 승차감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구형 티볼리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주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승을 출발을 하면 뭐 힘은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게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회전수도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그냥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긴 한데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는 상당히 좀 단단하게 턱을 넘어갑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쿵 때리는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실제로 도로에 들어와 보면 일단은 느낌은 비교적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세련된 느낌, 아주 안정감이 좋으면서 요철을 비교적 잘 걸러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대체로 좀 단단한데 적절하게 요철도 걸러주고 해서 그냥 좀 무난한 수준. 사실 티볼리라는 그 급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매끄럽게 세팅이 잘 돼 있다. 승차감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어딘가 모난 부분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매끄럽게 주행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결국 요철 잔진동들이 이렇게 많은 구간들을 지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뾰족하게 들어오는 느낌이긴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휠베이스가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그러면 이 직진이나 어떤 충격이나 요철을 넘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휠베이스가 늘어난 건 아니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나 요철을 넘어가는 느낌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뒤쪽이 이제 일반 기본형 티볼리보다는 좀 묵직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이 차가 뒤에 토션빔 느낌이 좀 덜 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션빔 차들을 타보면 운전석에서 많이 못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어갈 때 어떤 조금의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데, 이 차는 뒤가 조금 더 무거워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한 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티볼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만큼 이 차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뭐 산길을 좀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해본다든가 그런 용도에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아무래도 뒤가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차 가지고 코너를 돌렸을 때 뒤가 휘청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유쾌한 느낌이 들진 않겠죠. 근데 이 차를 그냥 일상적인 주행 용도로만 쓴다고 보면,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과 이동하고 그런 용도로만 봤을 때는 이 차는 뭐 비교적 무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은 고속에서도 살짝 주행을 해봤는데 소음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나마 좀 많은 편이고, 소음 중에서 이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서 베리뉴 티볼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체가 조금 더 조용해진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 신형 티볼리 에어도 구형 티볼리 에어보다는 조금은 더 조용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실내는 베리뉴 티볼리로 바뀌면서 바뀌었던 그 페이스리프트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구형 티볼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가 9인치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10.25인치 이런 와이드 모니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 폭 자체가 두께가 아무래도 그렇게 두껍진 않죠. 그러다 보면 이 정보가 세로로 좀 길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작은 건 뭐 7인치, 그래도 조금 더 크면 8인치 정도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9인치다 보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10.25인치보다도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이 세로로 정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지도상에서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9인치 이 모니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0.25인치 와이드 모니터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택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뉴들은 지금 바깥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분할돼 있어서 뭐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3에다가 좀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블레이즈 콕핏이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화면이 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그 화면이죠. 전체 디지털 느낌, 좀 뭔가 좀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중앙에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이 화면도 보시면 가운데 굉장히 넓게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좌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로타리처럼 이런 형태의 다이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픽도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좀 더 확대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자체가 이 차급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옵션이다 보니까 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뭐 아주 D컷 느낌이 확 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각도 많이 져 있고, 그래서 조금은 근육질의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D컷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아이신제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장치가 있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만 사실 이게 좀 제대로 반자율 주행 느낌이 나는데 지금 티볼리에는 아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가 그 완전 풀옵션 최고급 사양으로 갔을 때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기능이 다 적용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에는 그게 차로 유지만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지금 차로 유지도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이게 사실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SUV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꽤 많이 높아가지고 시야 확보 몇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확실히 여성분들이 티볼리를 좋아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옆구리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옆구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구리는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이 시트는 상당히 좋네요. 이 정도 시트면 이건 뭐 거의 좀 약간 다이내믹한 주행을 하더라도 잘 버텨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가속은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킥다운을 했을 때 이 회전이 올라가는 게 아주 뭐 매끄럽게 경쾌하게 슉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힘과 토크가 있는 만큼 가속은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무난하고 비교적 뭐 경쾌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4기통이다 보니까 회전 자체가 아주 매끄럽거나 이렇게 막 경쾌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막 쥐어짜거나 그런 느낌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 엔진 회전 느낌도 그냥 뭐 무난한 수준? 네.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잠깐 이게 고속으로도 살짝 밟아봤는데 이거 힘이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요. 야, 이게 중고속 영역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거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밀어줘요. 오. 야, 이게 생각보다 힘이 진짜 좋구나. 물론 이게 이제 뭐 1.6 터보 정도 되면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지만 이게 차 덩치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차의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고속까지 힘 밀어주는 힘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직진은 성능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유격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많이 허둥대는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네. 조금 유격이 있고 전체적으로 기어비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주 막 직결감 있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맛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차선 변경 같은 걸 하더라도 허둥대거나 그러지 않고 이 부분도 무난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덩치나 이 차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난함이 제일 중요한 필수 요건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키가 큰 만큼 그 고속도로 램프 같은 데서 조금 롤이 크긴 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고속 안정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고속까지 뻗어나가는 힘도 좋고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 차원에서 수동 모드도 한번 조작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뭐 회전수 보정 기능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뭐 반응 한 템포 쉬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수동 모드를 조작해가면서 뭔가 조금 스포티하게 주행하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어를 쓸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멀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윈터 모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럼 윈터 모드로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를 때마다 노멀하고 스포츠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한번 써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좀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누르면 바로 기어를 한 단이나 두 단 정도 내려서 회전수를 올려주죠. 근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를 누르는 것만으로 바로 움직이진 않고요. 그 대신 이제 엑셀을 밟아서 스포츠 모드인 상태에서 이제 가속을 좀 할 경우에는 그 저단 기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스포츠 모드를 쓴다고 해서 스티어링 휠이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기어 변환하는 요 기어 운영하는 쪽에서만 조금은 더 구회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티볼리 에어가 아무래도 이제 에어인 만큼 공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에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일단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트림은 A1, A3 두 가지로 나왔는데 A1이 1898만원, 그리고 A2가 2196만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원 후반, 약 1900만원에서 시작해서 뭐 한 2000만원 초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그 파퓰러 패키지가 있거든요. 파퓰러 옵션 패키지를 넣게 되면 한 2400만원이 조금 넘어가서 한 2000만원대 중반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티볼리가 아니고 티볼리 에어 가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티볼리보다 약 뭐 트림에 따라서 한 150만원 전후 정도로 일반 티볼리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만약에 이제 티볼리 가격 자체가 워낙 센데 거기다가 또 150만원을 더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티볼리도 가격이 괜찮은데 150만원을 더했는데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급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코나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코나랑 가격대가 조금 비슷하거나, 사양을 대충 맞췄을 때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싸거나, 아니면 셀토스랑 비교를 하더라도 셀토스보다 만약에 비슷한 트림, 동급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트림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액면가로 조금 더 싼데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도 고려해보면 약 100만원 정도 더 싸다, 지금 쌍용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 셀토스랑 비교해 보더라도 티볼리 에어, 티볼리가 아니고 티볼리 에어가 셀토스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셀토스의 최상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옵션 자체가 이 차보다는 엄청 더 많이 고급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컴팩트 SUV급에서 나는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정말 최고급 옵션, 정말 좋은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고급 모델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코나나 셀토스로 가시게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적정한 옵션 수준에서, 굳이 이 급에서 뭐 나는 그렇게까지 고급 옵션은 기대하지는 않아, 이 정도에서 충분히 이 정도면 억셉트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옵션 수준에서 가격이나 또 공간이나 활용성이 괜찮은, 그러니까 상품성이 뛰어난 모델을 고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티볼리 에어 진짜 강력 추천해요.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500만원 선에서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모델을 찾는 거는 이건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2열 공간이 많이 넓은 게 아니고 화물 공간이 많이 넓어서 화물은 많이 쓰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뭐 사람이 타는 일이 더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휠베이스가 넓은 모델로 가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SUV를 가지고 있게 되면
조금은 차박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요즘 남들 다 간다는 차박인데 내가 SUV를 갖고 있는데 뭐 안 가고 싶진 않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쌍용의 티볼리 에어를 시승을 했습니다.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베리뉴 티볼리로 바뀌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 사라졌다가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그런 모델로 지금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앞부분까지는 베리뉴 티볼리랑 그대로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이제 25.5cm가 더 길어진 화물 공간, 그게 이제 티볼리 에어의 제일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게 휠 베이스가 늘어난 모델이 아닌 만큼 아무래도 1열, 2열까지는 그냥 일반 티볼리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화물 공간 자체가 훨씬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물 공간이 720리터로 중형 SUV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런 화물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 2열까지 접게 되면 1440리터로 늘어나더라.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성인이 누워서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1879mm의 길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더라.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박을 고려할 때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정말 매력적인 공간을 확보한 모델로, 야, 티볼리가 딱인데 라는 것들이 이제 적중하면서 사라졌던 티볼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도 아무래도 구형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에 비해서 좀 더 세련된 느낌, 실내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엔진도 지금 1.6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힘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래서 이 큰 차체를 움직이기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중고속까지도 시원시원하게 잘 뻗어주고, 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괜찮고, 방음도 기존 티볼리들에 비해서 방음도 썩 잘 돼 있는 편이고, 거기다가 가격까지도 물론 이제 구형 티볼리에 비하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크게 많이 오른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쟁 모델들 중에서도 또 가격이 꽤 나가는 모델들이 있는 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티볼리가 아니고 티볼리 에어가 코나나 또 셀토스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좀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트림에 따라서 선택하시게 되면 비교적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티볼리 에어의 넓은 공간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이제 휴식을 가지는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 중에는 2열 시트를 접고 그 공간을 이렇게 꾸며 놓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 중에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한 업체에서 티볼리를 가져가서 아예 차박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 아예 개조를 해 놓은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열 시트를 아예 드러내고 바닥을 좀 더 낮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베드처럼 만들어 놓고, 에어컨도 별도 장치가 있고,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모니터도 달고, 또 냉장고도 달려 있고, 온수 바깥에 물을 쓸 수 있는 물탱크를 넣어 가지고 물을 쓸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차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완전 차박에 특화된 모델로 개조해 놓은 모델도 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조된 상태로 차값까지 포함해서 2,99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옵션 트림을 가지고 개조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차값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맞췄을 때 2천만 원 중반, 한 2,500만 원 선에서 만약에 차값이 맞춰지는 걸 감안하면 2,990만 원에, 그 대신 이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2인승으로 밖에 쓸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2인이 실제로 차박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개조해 놓은 차들도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하자면 티볼리 에어는 공간에 완전 특화된 모델이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티볼리 에어에 특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냐? 조금 투박함, 디자인적으로
근데 사실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히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티볼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투박한 그런 느낌들, 실내도 이게 조금 투박하잖아요. 현대기아차들의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들에 비하면 조금 투박한 점, 이런 점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공간이나 가격을 따지면 이것도 뭐 크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고, 특히 계기판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세련되게 잘 됐죠. 차 크기에 비해서 2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근데 그거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승차감이 아주 고급스럽지 않다. 티볼리에서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가격이 이상하게 좀 높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차가 늘어나면서 너무 뒤뚱거려 가지고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이게 단점인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단점을 찾기 힘들 만큼 가격 경쟁력 또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로 잘 나왔습니다. 이번 티볼리요.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 컴팩트 SUV. 단점! 그렇지. 단점은 사륜구동이 아직 없다는 점.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사륜구동이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차박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자연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나 이거 홍보 영상에 보시면 바닷가 모래밭에 이렇게 차 세워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빠집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 차 가지고 모래밭에 들어가시면, 해변에 해수욕장 들어가시면 차 빠집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점들이 이제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단점. 그 외에는 뭐 딱히 단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기로 하고, 뭐 티볼리 에어 가지고 차박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